네, 트럼프 관세 여파가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고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성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본 분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매크로인사이트는 장동헌 법무법인 율촌 고문 모시고 투자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문이 요즘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서요. 투자자들 지금 불안감도 큰데 지금 주식 운용도 오래 하셨고 행정공제에서도 CIO로 일하셨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런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투자자분들 얼마나 참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제가 참 헤아려 짐작하기 참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은 결국은 뭐 트럼프 일기 때를 여러분들이 많이 돌이켜 보실 텐데 일기 때하고는 지금 많은 상황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계속 뭔가 그 연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거의 뭐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고요. 네. 일기 때는 그래도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그런 정책을 펴나갔기 때문에 관세 같은 것들도 뭐 어느 정도 시장이 뭐 부정적인 영향은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투자자분들한테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건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런 뭐 혼란 상황에 빠질 때가 굉장히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오는데 잘 모를 때는 그냥 손 빼고 좀 기다리는 것도 이건 참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의 상황은 미국 증시에 그동안 우리가 봤던 예외주의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물론 뭐 밸류에이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뭐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았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에 이제 필요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장기적으로는 좀 긴 호흡을 갖고 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이런 게 지금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지나고 보면 또 저가 매수 기회였다라는 뭐 이런 경험들. 그 예전에 이제 고모님께서도 스타펀드 매니저로도 유명하셨는데 이런 때 이제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일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노하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처럼 이제 매크로 변수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어느 경제 분야에서 각 어느 분야든지 분명히 좋은 분야도 있거든요.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가장 그래도 좀 괜찮은 분야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뭐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무래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확실히 그 먹는 게임을 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대중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좀 다른 생각에서 접근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모님만의 기준으로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발굴하셨을 텐데 지금까지도 좀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오래전입니다만 이제 뭐 IMF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제가 근무하던 여의도에서 보면은 뭐 요즘처럼 이제 벚꽃이 피고 하는 시절이 되면은 스타벅스에서 이제 그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하고 네. 얼주가가 돼가지고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때 사실 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저는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밸류를 좀 높게 봐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뭐 이마트 같은 그런 회사들을 좀 봤고 또 아무래도 뭐 주말 같은 데 이제 쇼핑 가면은 뭐 그런 이마트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유통업체들 대비 뭐가 상품 구성이 뭐가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보고 뭐 주부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찾았던 생각이 납니다. 예. 지수가 지금 뭐 전반적으로 눌려 있지만 여러 섹터별로도 차별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모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좀 유망해 보이는 섹터는 어떤 섹터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뭐
너무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뭐 요새 뭐 흔한 뭐 AI라든지 뭐 전기, 뭐 데이터, 뭐 탈탄소화, 뭐 디지털 전환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주제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여기에서 투자자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 거는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장기 테마이기 때문에 투자의 주기를 투자자분들이 마찬가지로 좀 장기로 잡아주시고 투자를 해야지. 나는 투자를 단기로 하면서 하루하루의 주가 움직임에 예민하면서 이런 장기 테마를 쫓는다는 거는 서로 좀 미스매치 때문에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사실 지난해 우리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올 초 들어서는 수익률을 내주는가 싶었는데 3월장 그리고 4월장에서는 관세 리스크의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모님이 보셨을 때 올해 코스피 지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수 전망까지는 그렇지만은 저는 글쎄 올해 연초에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는 저는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 대비는 워낙 언더퍼폼을 했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에 따른 저평가 매력도를 저는 높게 봤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상황은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래도 호재라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물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긴 하지만은 뭐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뭐 금리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멈추고는 있지만은 뭐 향후에 금리 인하를 다시 이제 시작할 가능성도 있고 뭐 원화 가치도 지금 하락해서 어쨌든 뭐 삼저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시장이 턴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우리하고 이제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가 상대적으로 원화에 비해서는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한테도 상대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쁜 측면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요인들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우리가 추진했던 그 밸류업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올해 그 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하는지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밸류업 주주환원도 좀 눈여겨보자.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뉴욕 증시가 최근에 조정이 거세고요. 추가 하락 경고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고모님께서는 뉴욕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해가지고 2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20% 이상 주요 지수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과거 역사 사례를 본다면은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지수가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물론 뭐 단기 급락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장기간 동안에 그런 어떤 상승 랠리를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움 또 그런 여러 가지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 정도의 상승 이후에 하락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났던 케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뭐 아직도 저는 미국 증시에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 고성장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는 거는 무리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적인 그런 어떤 조정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0월 달에 골드만삭스가 낸 자료에 따르면은 네.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의 장기 미국 증시의 기대 수익률을 한 3% 정도밖에는 예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낮췄거든요. 네. 그래서 좋게 본다면 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 수익률은 그만큼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은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 자산 시장의 변화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는 아무래도 옅어지고 있고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또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기에는 어떤 자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물론 뭐 네. 그런 뭐 금리 그 자체 하나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채권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인프라라든지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 또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 주식 같은 그런 대체 투자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이제 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체 투자 자산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 이제 행정공제회 CIO로 계실 때 대체 투자로 또 큰 성과를 내신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대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신 그 이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딱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 시장 가격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 막투막이 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좀 낮고 그 각각의 자산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전통 자산인 주식 채권 대비 또 분산 투자 효과가 또 상대적으로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매력이 있고요. 또 최근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상장 주식 또 상장 기업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더 낮아지는 좀 네. 그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들은 그만큼 또 성장성을 높게 보고 투자하는 대체 투자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의 지평을 좀 더 넓게 보면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로 주식을 투자해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 투자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솔직한 얘기로 네. 뭐 기관 투자가만큼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대체 투자 자산군들도 이제 상장돼 있는 리츠라든지 그다음에 상장 뭐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가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들 자산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에 막투막으로 계속 그 조정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에 노출된다라는 거는 좀 유념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뭐 펀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 투자로 사모펀드 같은 것들에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를 투자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좀 규제가 좀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분산 투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군들을 공부하시고 그런 투자 방법들을 판매회사나 이런 분들하고 또 상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다는 이 대체 투자, 뭐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균형 있게 배분하는 일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접근 방법 TPA라는 것을 조언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예, 뭐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뭐 약자로 TPA라고 그랬는데 토탈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라 그래가지고 뭐 글쎄 종합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런 투자 전략은 뭐 전 세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 상황이 이제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많이 채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의 전통 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은 특정 자산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좀 이렇게 좀 고정적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TPA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그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좀 더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 전략들은 좀 사전적으로 이렇게 투자 가능 자산들을 좀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한다면은 TPA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가변적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자산이 가장 위험 조정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가변적으로 정하는 자산 운용 전략이 되겠는데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 대비 보통 한 1~2% 정도의 연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게 실증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네, 이렇게 개개인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많은 이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안정적인 운용도 중요한데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는 연금 운용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연금 고갈과 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고문님께서 연금 수익률 강화를 꼽아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정말 많은 진통 끝에 이런 모수 개혁의 이제 어떤 합의 뭐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늦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모수 개혁이 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모수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뭔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하나의 우리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배구조 개선도 저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독립된 조직을 통해 가지고 또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런 국민연금의 운용을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어떤 개선이 뒤따라야지 이 모수 개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제 목표 수익률도 이제 좀 더 상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이제 그 목표 수익률은 향후에 대한 전망을 장기 수익률 전망을 아무래도 목표를 한 4.5% 정도로 해가지고 모수 개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아무래도 한 1% 정도 올려서 지금 한 5.5%의 목표 수익률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전 세계 연기금들을 보면은 그래도 목표 수익률이 각 기관마다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한 7, 8%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올리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목표 수익률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위험도 그만큼 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자산 배분이라든지 투자 방법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위험 조정 수익률이 높은 자산들을 탄력적으로 또 유연하게 자산 배분을 함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운용적인 측면에서의 개혁도 뒤따라야지 양축이 모수 개혁과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예. 네, 모수 개혁으로 국민연금이 글로벌 1위 연기금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고문님께서는 자산운용의 성과가 국가 성장 모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예,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캐나다 연기금 우리가 흔히 연기금 사회에서는 그쪽 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로 잘 하고 있는 그런 운용 네. 기관들인데요. 캐나다 연기금들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우량한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는 피치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그런 어떤 우량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평가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규모가 캐나다 연기금들 전체보다는 물론 작지만은 개별 기관들보다는 훨씬 큰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워낙 또 좋은 자산들을 지금 잘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국가 신용도에도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속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어떤 면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도 관심이 많으셨고 저 또한 작년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네. 보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밸류업에 대해서 글쎄 반대하시는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놓고 본다면은 시간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이상을 지켜보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각 기업들이 뭐 이런저런 또 안을 좀 내놓고는 있지만은 상당 부분은 주주 환원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주 환원 대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기업의 그 각각의 그 기업 각각의 자본 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각 기업들이 각 제품 사업별로 그거를 계산을 하시고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핵심은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구축하시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주주들한테 믿음을 주시는 게 밸류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방향을 좀 잘 잡으시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한다면은 저는 뭐 지금 한국 증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 그러는데 뭐 지금 똑같은 이익을 가지고도 뭐 2배 간다고 해도 뭐 문제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밸류업은 언젠간 가야 할 길이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동헌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